내 이름은 정은서, 33살의 평범한 직장인이다. 서울 한복판, 낡은 오피스텔에 홀로 살고 있다. 창밖으로는 빽빽하게 들어선 빌딩 숲이 보였다. 그 빌딩들은 나를 집어삼킬 듯 웅장했지만 동시에 답답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서면 텅 빈 공간이 나를 맞았다. 냉장고에는 며칠 전 사다 놓은 인스턴트 음식 몇 가지와 물병이 전부였다. 조용히 텔레비전을 켰다. 화면에서는 화려한 여행 프로그램이 흘러나왔다. 푸른 바다와 드넓은 초원, 자유롭게 뛰어노는 사람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내 눈빛은 공허했고 손에는 며칠째 다 풀지 못한 스웨터 바늘이 들려 있었다. 조용한 방 안,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렷하게 울렸다. 내 삶은 지극히 평범하고 어쩌면 조금은 단조로웠다. 대학 졸업 후 평범한 회사에 취직했고 남들처럼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나를 덮쳤다. 직장에서는 늘 경쟁에 시달렸고 인간관계는 겉돌기만 했다. 특별한 친구도 가족도 없었다. 부모님은 내가 어릴 적 돌아가셨고 나는 줄곧 혼자였다. 외로움은 마치 스며드는 물처럼 내 삶을 조금씩 잠식해 들어왔다. 나는 비록 어려운 형편의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작은 희망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주말마다 나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그곳에는 주인에게 버림받은 수많은 유기견들이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밥을 주고 쓰다듬어주고 함께 산책하며 작은 위안을 얻었다. 특히 몸이 아픈 유기견 한 마리가 있었다. 녀석은 다른 개들에게도 외면당하며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나는 그 녀석을 지극정성으로 돌봤다. 내가 싸온 도시락을 나눠주고 밤새도록 옆에 앉아 열을 식혀주었다. 다른 봉사자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는 그 작은 생명을 살리고 싶었다. 녀석이 기운을 차리고 내 품에서 잠이 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의 외로움이 잠시나마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 작은 행동들이 내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내 침대 머리맡 작은 서랍장 깊숙한 곳에는 오래된 가죽 지갑이 하나 있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에 나와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할머니는 품에 특이한 문양이 새겨진 비단 주머니를 안고 계셨다. 할머니는 내가 어릴 적 돌아가셨지만 나는 가끔 그 사진을 꺼내보곤 했다. 할머니에 대한 기억은 희미했지만 그 비단 주머니와 거기에 새겨진 문양은 왠지 모르게 내게 익숙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나의 왼쪽 손목에는 어린 시절 생긴 것으로 보이는 뱀 모양의 희미한 흉터가 있었다. 어릴 적 넘어지면서 생긴 상처라고 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 흉터는 사진 속 비단 주머니의 문양과 닮아 있었다. 이 흉터는 나의 과거와 어떤 비밀스러운 연결고리를 암시하는 듯했다. 나는 이 흉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나의 삶은 정체되어 있었다. 직장에서는 중요한 프로젝트에 실패했고 동료들의 비난과 상사의 질책에 시달렸다. 설상가상으로 오랫동안 믿고 의지했던 연인에게 배신당했다. 그는 다른 여자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꿈도, 사랑도, 미래도. 내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무작정 짐을 꾸려 깊은 산속으로 트레킹을 떠났다. 휴대폰은 꺼놓았다.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할 곳으로 나 자신을 숨기고 싶었다. 며칠 동안 산길을 걷고 또 걸었다. 울창한 숲속을 헤매며
도시에서의 모든 고통을 잊으려 했다. 발은 부르트고 몸은 지쳐갔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폭우가 쏟아졌다. 빗줄기는 거세게 쏟아져 내렸고 산길은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했다. 나는 방향을 잃고 헤매다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정신을 차려보니 온몸이 피투성이었다. 다리는 부러진 듯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휴대폰은 이미 고장나 있었고 구조를 요청할 수도 없었다. 밤은 깊어지고 기온은 점점 더 떨어졌다. 나는 추위와 고통 속에서 절망했다. 이대로 죽는 걸까? 그때 희미하게 인기척이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내 앞에는 듬성듬성 난 흰머리에 깊게 파인 주름,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60대 초반의 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등에 거대한 약초 바구니를 메고 있었다. 쯧쯧, 젊은 처자가 이런 깊은 산 속에서 뭘 한다고 이리 헤매고 다니나. 자네, 곧 죽겠네. 그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나를 조심스럽게 부축하여 자신의 산속 오두막으로 데려갔다. 오두막은 작고 낡았지만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그는 내 상처를 치료해주고 따뜻한 약초 달인 물과 죽을 내주었다. 나는 그의 극진한 보살핌에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다. 그의 이름은 이만복 62세의 약초꾼이었다. 그는 평생을 이 산에서 약초를 캐며 살아왔다고 했다. 만복 할아버지는 내게 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산속의 나무들, 풀들, 그리고 동물들까지 모두가 살아 숨쉬는 존재라고 했다. 그는 산의 모든 생명들과 교감하는 듯 했다. 그의 눈빛은 맑고 깊었지만 때로는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빛을 띠기도 했다. 산속에서의 삶은 도시와는 다른 평온함을 주었지만 동시에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혼란을 느꼈다. 산의 기이한 에너지와 만복 할아버지의 신비로운 분위기가 내 내면에 잠재된 무언가를 건드리는 듯했다. 며칠 동안 만복 할아버지의 오두막에서 지내면서 내 몸은 점차 회복되었다. 나는 이제 산을 내려갈 수 있었다. 하지만 만복 할아버지는 내가 더 머물기를 바라는 듯했다. 젊은 처자,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네. 좀 더 쉬다가 가는 게 좋을 거야. 그의 말은 따뜻했지만 왠지 모를 억압적인 느낌을 주었다. 나는 도시로 돌아가야 했다. 다시 나의 삶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없는 망설임에 휩싸였다. 산속의 평온함이 나를 붙잡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때 나는 알 수 없는 신체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속이 울렁거리고 자꾸만 잠이 쏟아졌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만복 할아버지에게 내가 임신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나의 말을 듣더니 깜짝 놀랐다. 나는 그의 얼굴에서 기쁨과 함께 알 수 없는 광기를 보았다. 헤어호호, 산의 축복이로구나. 이 아이는 산의 기운을 받은 신성한 존재가 될 것이네. 이제 자네는 산을 떠날 수 없어. 이 아이는 산의 영물이 될 것이야. 만복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내가? 임신? 만복 할아버지와 믿을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성적인 접촉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나는 그의 보살핌 속에서 임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두려웠다. 나는 아이와 함께 산을 떠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산속은 이상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알던 길은 모두 사라졌고 마치 미로처럼 복잡하게 변해 있었다. 나무들은 더욱 울창해졌고 짙은 안개가 사방을 뒤덮어 길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산이 나를 붙잡고 있는 듯했다.
나는 산속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나의 모든 삶은 산산조각 났다. 내가 가진 꿈도 미래도 모두 사라졌다. 이제 나는 산속에 갇혀 알 수 없는 존재의 아이를 낳아야만 하는 운명에 처했다. 나는 뱃속의 아이를 감싸 안았다. 이 아이는 과연 무엇일까? 만복 할아버지가 말하는 산의 축복일까? 아니면 불길한 존재일까? 나는 알 수 없는 공포 속에서 아이의 태동을 느꼈다.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산 전체의 뱀들을 불러 모을 것이라는 기이한 전설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 모든 것이 무서운 진실의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이제 이 산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정체를 밝혀내야 했다. 만복 할아버지의 광기 어린 외침은 내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산의 축복이로구나. 이 아이는 산의 기운을 받은 신성한 존재가 될 것이네. 이제 자네는 산을 떠날 수 없어. 이 아이는 산의 영물이 될 것이야. 그의 눈빛은 탐욕과 집착으로 번뜩였다. 나는 그가 더 이상 나를 구해준 따뜻한 약초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내 아이를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 하고 있었다. 나는 뱃속의 아이를 감싸 안았다. 내가? 임신? 만복 할아버지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그와 성적인 접촉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내 몸은 이미 산속에서 지쳐 있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반응하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두려웠다. 나는 아이와 함께 산을 떠나려 했다. 만복 할아버지가 잠든 틈을 타 오두막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산은 나를 가만두지 않았다. 내가 알던 길은 모두 사라졌고 마치 미로처럼 복잡하게 변해 있었다. 나무들은 더욱 울창해졌고 짙은 안개가 사방을 뒤덮어 길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뛰고 또 뛰었지만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왔다. 마치 산이 나를 붙잡고 있는 듯했다. 나의 모든 삶은 산산조각 났다. 내가 가진 꿈도 미래도 모두 사라졌다. 이제 나는 산속에 갇혀 알 수 없는 존재의 아이를 낳아야만 하는 운명에 처했다. 만복 할아버지는 내가 도망치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분노했다. 그는 오두막 주변에 덫을 놓고 내가 산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게 산의 뜻을 거역하면 안 된다며 끊임없이 세뇌하려 했다. 그는 나를 산의 선택을 받은 자라고 부르며 내 아이가 산의 위대한 힘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광기 어린 집착은 나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젊은 처자, 자네는 산의 뜻을 거역해서는 안 되네. 이 아이는 산의 축복이니 산의 뜻대로 자라야 해. 산의 기운을 받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닐세. 이 아이는 이 산을 지배할 영물이 될 것이야.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내 뱃속의 아이는 과연 무엇일까? 정말 산의 축복일까? 아니면 불길한 존재일까? 나는 알 수 없는 공포 속에서 아이의 태동을 느꼈다. 아이가 태동할 때마다 내 몸에는 알 수 없는 기이한 변화가 일어났다. 내 손목에 있는 뱀 모양 흉터가 미세하게 뜨거워지고 알 수 없는 에너지가 온몸을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뱀의 기운이 내 몸 안에서 꿈틀거리는 듯했다. 나는 만복 할아버지에게 내가 임신한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나는 그와 성적인 접촉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산의 축복이니라. 산은 인간의 방식으로 아이를 점지하지 않는다. 자네는 산의 기운을 받아 아이를 가진 것이야. 그의 광기 어린 목소리는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밤이 되면 나는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였다. 도시에서의 삶, 나의 꿈, 그리고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이야기했다.
그때마다 내 손목에 있는 뱀 모양 흉터가 미세하게 뜨거워지고 나의 목소리에 알 수 없는 힘이 실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뱃속의 아이의 태동이 격렬해지기 시작하면 산속의 뱀들이 나의 오두막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두 마리였던 뱀들이 점차 수십, 수백 마리로 늘어났다. 그들은 오두막 주변을 기어다니며 알 수 없는 소리를 냈다. 만복 할아버지는 이 현상을 보고 아이가 산의 기운을 받은 신성한 존재라며 기뻐했지만 나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힘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음을 감지했다. 나의 손목 흉터는 뱀들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듯했다. 나는 어릴 적 할머니가 내게 해주셨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할머니는 내가 뱀과 관련된 가문 출신이며 우리 가문은 뱀을 다스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단순히 전설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이 되었다. 이 아이는 산의 영물이 될 것이야.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산 전체의 뱀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이제 산은 이 아이의 것이 될 것이다. 만복 할아버지는 나를 감금하고 아이의 울음소리를 통제하려 했다. 그는 내게 산의 영물인 아이를 바치라고 강요하며 내가 아이를 거부할 경우 산 전체의 뱀들을 풀어놓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자신이 산의 주인이자 뱀들의 인도자라고 주장했다. 그의 눈빛에는 광기 어린 집착이 가득했다. 나는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는 오두막 주변에 약초와 알 수 없는 주술적인 물건들로 경계를 만들었다. 내가 그 경계를 넘어서려 하면 뱀들이 나타나 나를 위협했다. 나는 산속에 완전히 갇힌 신세가 되었다. 나의 모든 꿈과 희망은 산산조각 났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뱃속의 아이는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나는 이 아이를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의 정체를 밝혀내야 했다. 만복 할아버지의 말처럼 이 아이는 불길한 존재일까? 아니면 신성한 존재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만복 할아버지의 음모일까? 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요양원에서 일어났던 특이사항들을 작은 수첩에 꼼꼼히 기록하곤 했다. 각 어르신의 건강 상태 변화, 복도에서 들렸던 특이한 소리, 특정 시간대에 나타났던 특이한 움직임, 이 모든 것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특히 특정 시간대에 복도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발소리 패턴이나 휠체어 소리 패턴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다. 휠체어의 바퀴 소리가 미세하게 삐걱거리는 방식이나 발소리의 리듬, 보폭의 크기까지도. 나는 이 모든 것을 나만의 방식으로 분류하고 기억했다. 이것은 나의 비밀스러운 습관이자 훗날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진실을 밝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어느 날 밤 나는 뱃속의 아이에게 말을 걸다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나는 어린 시절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았다. 할머니는 천년 고목 아래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만복 할아버지와 똑같이 생긴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들은 고목을 향해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고 있었다. 그때 할머니가 나를 향해 손짓하며 말했다. 은서야, 잊지 마라. 사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기록한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너의 손목에 있는 뱀의 흉터는 너의 운명이다. 너는 산의 진정한 수호자이자 뱀들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할머니의 말씀은 단순히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중요한 단서였다. 만복 할아버지는 단순히 약초꾼이 아니었다. 그는 할머니와 어떤 관계가 있었고 이 산의 비밀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의 뱃속 아이의 탄생은 이 모든 비밀의 시작이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산속에서 고립되어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이 아이의 정체를 밝히고 만복 할아버지의 음모를 막아야 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뛰어들 것이다. 내 손목의 뱀 모양 흉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나는 이제 산의 부름에 응답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무서운 진실의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도시 여인이 아니었다. 나는 산의 정령이자 뱀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나의 뱃속 아이의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이 아이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내게 이 아이를 안겨준 이 산의 진실은 무엇일까? 나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밝혀낼 것이다. 나는 뱃속의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오두막에 갇혀 지냈다. 만복 할아버지는 날마다 나를 찾아와 알 수 없는 주술적인 말을 중얼거렸고 내 아이가 산의 영물이 될 것이라며 광기 어린 집착을 보였다. 그는 오두막 주변에 뱀들을 풀어놓아 나를 감시하게 했고 내가 산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모든 길을 막았다. 산은 이제 더 이상 내게 평화로운 안식처가 아니었다. 거대한 감옥이자 나의 운명을 옥죄는 거미줄처럼 느껴졌다. 나는 절망했지만 동시에 포기할 수 없었다. 내 손목의 뱀 모양 흉터는 날마다 미세하게 뜨거워졌고 뱃속 아이의 태동은 더욱 격렬해졌다. 아이가 태동할 때마다 산속의 뱀들이 오두막 주변으로 모여들어 알 수 없는 소리를 냈다. 나는 그 소리들이 마치 내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느껴졌다. 할머니가 꿈속에서 내게 했던 말이 뇌리를 스쳤다. 산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기록한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너의 손목에 있는 뱀의 흉터는 너의 운명이다. 너는 산의 진정한 수호자이자 뱀들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할머니의 말씀은 내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나는 더 이상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내 안에는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특별한 힘이 잠재되어 있었다. 나는 낡은 수첩을 꺼내 할머니가 남기신 기록들을 다시 살펴봤다. 수첩에는 할머니가 직접 그린 산의 약초지도, 그리고 뱀과 관련된 고대 언어와 주술적인 문양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할머니는 내가 어린 시절부터 뱀과 관련된 가문 출신이며 우리 가문은 뱀을 다스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동안 그것을 단순한 미신으로 여겼지만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은 그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특히 수첩에는 만복 할아버지와 그의 가문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게 남아 있었다. 할머니는 만복 할아버지의 조상들이 과거에도 천년 고목의 힘을 악용하여 마을 사람들을 지배하고 자신들의 이권을 챙겨왔다고 기록해 두셨다. 그들은 고목의 신성한 힘을 거짓으로 포장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산의 저주라는 미신을 퍼뜨려 마을 사람들을 통제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나는 그 모든 기록을 읽는 내내 소름이 돋았다. 만복 할아버지는 그의 조상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다. 그는 나와 내 아이를 불길한 존재로 매도하며 산의 주인이 되려 했던 것이다. 나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할머니의 흐릿한 필체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산의 진실은 오직 소리를 통해 드러날 것이다. 뱀의 언어를 듣는 자만이 산의 진정한 울림을 들을 수 있다. 뱀의 언어?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말은 내게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았다. 나는 오두막 안에서 뱀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내 아이의 태동과 나의 손목 흉터에서 나오는 기운에 반응하는 듯했다. 그들은 특정 소리를 낼 때마다 특정한 움직임을 보였다. 나는 그들의 소리와 움직임을 수첩에 꼼꼼히 기록했다. 며칠 밤낮을 뱀들과 함께 보내면서 나는 점차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내게 산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산속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만복 할아버지의 음모에 대해 나는 만복 할아버지가 나를 속여 약초를 캐게 했던 장소를 떠올렸다. 그곳은 산의 가장 깊은 곳, 거대한 절벽 아래에 위치한 동굴이었다. 만복 할아버지는 그곳에 산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했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그곳이 나의 임신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나는 만복 할아버지가 잠든 틈을 타 몰래 동굴로 향했다. 뱀들은 내가 가는 길을 안내하듯 앞장섰다. 그들은 나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안내자였다. 동굴 안은 어둡고 습했다. 나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동굴 안에는 수많은 뱀들이 뙬리를 틀고 있었지만 그들은 나를 공격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방이는 듯 보였다. 동굴 깊숙한 곳에 다다르자 나는 거대한 바위 제단을 발견했다. 제단 위에는 알 수 없는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고 그 문양들은 나의 옥반지에 새겨진 문양과 똑같았다. 제단 중앙에는 작은 구멍이 있었다. 나는 옥반지를 구멍에 넣어봤다. 옥반지는 구멍에 정확히 들어맞았다. 그 순간 제단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빛은 점점 강해지며 동굴 안을 환하게 비췄다. 동시에 동굴 벽면에 고대 문자들이 선명하게 새겨지기 시작했다. 나는 할머니의 수첩에 기록된 고대 언어를 떠올리며 그 문자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문자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수백 년 전 만복 할아버지의 조상들은 이 산의 뱀의 힘을 통제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쥐기 위해 산의 정령인 뱀들을 제단에 가두고 잔혹한 의식을 행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들은 거짓 예언을 퍼뜨려 마을 사람들을 속이고 뱀의 힘을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에 이용했다. 뱀의 저주라는 미신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산을 지배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제단 아래에 녹음기와 카메라를 숨겨두었다고 했다. 나는 제단 아래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흙 속에 묻혀있던 낡은 나무 상자가 발견되었다. 상자는 썩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녹음기와 카메라, 그리고 낡은 문서가 들어있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록하고 기억한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이것은 산이 나에게 보여준 진실의 조각들이었다. 녹음기는 낡았지만 기적처럼 아직 작동하고 있었다. 녹음된 파일을 재생하자 오래된 소음과 함께 희미하게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충격적인 내용을 듣게 되었다. 이 산의 힘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뱀들을 통제하면 이 마을은 영원히 우리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그 목소리는 바로 만복 할아버지의 조상들의 목소리였다. 그들은 뱀을 제물로 바치고 그 힘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뱀들이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다. 나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만복 할아버지는 그의 조상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내 아이를 산의 영물이라고 속여 뱀의 힘을 통제하려 했고 그 힘을 이용하여 산의 지배자가 되려 했던 것이다. 카메라 안에는 흐릿하게 찍힌 영상들이 담겨 있었다. 어둠 속에서 만복 할아버지의 조상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위 제단 앞에서 잔혹한 의식을 행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들은 뱀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뱀의 피로 자신의 얼굴에 문신을 새기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뱀의 지배자라고 외치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문서 안에는 산의 진정한 역사와 함께 뱀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만복 가문의 추악한 비밀이 기록되어 있었다. 뱀은 산의 정령이자 수호신이었고 그들은 뱀의 힘을 파괴하고 왜곡하여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에 이용했던 것이다. 할머니의 필체로 적힌 마지막 문구는
내게 충격을 안겼다. 만복 가문은 대대로 뱀의 힘을 탐하여 산을 더럽혔다. 그들의 죄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진정한 산의 수호자는 뱀의 언어를 이해하고 뱀과 공존하는 자만이 될 것이다. 나는 이 모든 증거를 들고 동굴을 빠져나왔다. 내 뱃속의 아이는 격렬하게 태동했고 내 손목의 뱀 모양 흉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뱀들은 나를 따라 동굴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나의 진정한 가족이자 동반자였다. 나는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나는 만복 할아버지와 그의 가문이 저지른 추악한 죄를 세상에 폭로하고 산의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그리고 나의 아이는 산의 영물이 아니라 산의 진정한 수호자가 될 것이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뛰어들 것이다. 내 손목의 뱀 모양 흉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나는 이제 산의 부름에 응답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무서운 진실의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도시 여인이 아니었다. 나는 산의 정령이자 뱀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나의 뱃속 아이의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이 아이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내게 이 아이를 안겨준 이 산의 진실은 무엇일까? 나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밝혀낼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내가 동굴 아래에서 찾아낸 녹음기와 카메라, 그리고 낡은 문서들은 나의 든든한 무기가 되었다. 이수아 변호사님은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경찰에 재수사를 강력히 요청했다. 요청서에는 할머니의 수첩에 기록된 만복 가문 조상들의 비리, 녹음기에 담긴 그들의 추악한 대화, 그리고 카메라에 찍힌 기이한 의식 장면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내가 기이한 임신으로 마을의 이단아가 된 상태였기에 내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특히 만복 할아버지가 산에 가진 막강한 영향력 때문인지 경찰은 수사에 소극적이었다. 은서 씨, 아무리 증거를 제시해도 경찰이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이미 만복의 선동에 넘어갔거나 혹은 산의 오랜 미신을 뒤집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당신은 이 끔찍한 누명을 쓴 채 만복의 손에 노란하게 될 겁니다. 이수아 변호사님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지친 듯 미간을 찌푸렸다. 나는 절망의 심연으로 다시 빠져드는 듯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나의 결백을 증명하고 내 아이를 지켜낼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무관심을 뚫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는 것이었다. 뱃속의 아이는 조용히 태동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이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아이에게 나는 진정한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다. 변호사님, 제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저의 억울함을 밝히고 만복 할아버지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겠습니다. 내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비난과 남편의 외면, 그리고 만복 할아버지의 횡포 속에서 홀로 고통받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이수아 변호사님은 내 눈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제가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진실의 그림자라는 프로그램이라면 당신의 이야기를 공론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직접 방송에 출연하여 당신이 가진 증거를 제시하고 만복에게 맞서야 합니다. 이건 당신에게 절호의 기회이자 동시에 가장 큰 위험이 될 겁니다. 나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다. 만복 할아버지는 언론을 통해 나를 비난하고 나의 약점을 파고들 것이다. 그는 분명 나의 기이한 임신을 언급하며
나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갈 것이 뻔했다. 산과 마을 사람들의 맹목적인 믿음을 이용해 나를 완전히 매장시키려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나는 지켜야 할 것이 있었고 밝혀야 할 진실이 있었다. 나의 뛰어난 기억력과 관찰력, 할머니가 남겨주신 지혜, 그리고 이수아 변호사님과 박주혁의 도움이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믿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뛰어들 것이다. 며칠 후 나는 진실의 그림자 스튜디오의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내 앞에는 수많은 모니터들이 놓여 있었고 그중 한 화면에는 만복 할아버지가 반대편 대기실에서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옆에는 마을 사람들 중 그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몇몇 대표가 앉아 있었고 그들은 나를 경멸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수아 변호사님과 박주혁은 내 옆에서 마지막까지 자료를 확인시켜 주었다. 은서 씨, 긴장하지 마세요. 당신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수아 변호사님이 내 손을 꼭 잡으며 격려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손에는 할머니의 낡은 수첩과 옥반지, 그리고 고목 아래에서 찾아낸 녹음기와 카메라가 든 작은 상자가 쥐어져 있었다. 이 작은 증거들 안에 담긴 진실을 세상에 공개할 때가 온 것이다. 생방송 시작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10, 9, 8. 내 심장은 더욱 격렬하게 뛰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뱃속의 아이는 조용히 나의 싸움을 지켜보는 듯했다. 드디어 스튜디오 문이 열리고 나는 단상 위로 걸어 나갔다. 수많은 카메라 렌즈가 나를 향해 빛났다. 방청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 꽂혔다. 반대편 단상에는 만복 할아버지와 마을 대표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만복 할아버지는 입가에 비웃음까지 머금고 나를 비웃었다. 진행자들의 소개가 끝나고 만복 할아버지가 먼저 발언권을 얻었다. 그는 산의 전통과 신성을 내세우며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연희라는 여자의 불경한 행위를 고발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 여자는 50살이라는 나이에 기이하게도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것도 산의 수호신인 천년고목에 빌어 아이를 얻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아이는 인간이 아닐세. 이 아이는 산의 저주를 가져올 불길한 존재입니다. 그녀는 산의 오랜 전통과 신성을 모독하고 우리 산에 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연희와 그 아이를 산에서 추방하고 정화 의식을 통해 산의 안녕을 지켜야 합니다. 만복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내게 돌을 던지고 비난했던 장면이 담긴 영상을 내보냈다. 영상 속 마을 사람들은 격앙된 표정으로 나를 비난하고 있었다. 보십시오. 이 영상은 이연희가 얼마나 불경한 존재인지 명백히 보여줍니다.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바로 진실입니다. 그녀는 산의 평화를 깨뜨리고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연희에게 모든 재산을 산에 바치고 스스로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산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만복 할아버지는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마을 대표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비웃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었다. 일부 패널들은 만복 할아버지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아직 나의 사정을 알지 못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이제 내 차례였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정은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억울함을 밝히고 만복 할아버지가 감추고 있는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만복 할아버지.
방금 보여주신 영상은 명백히 조작되었거나 혹은 당신이 철저히 계산된 거짓으로 산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발언에 스튜디오 안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만복 할아버지와 마을 대표들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다. 그들의 눈빛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게 무슨 터무니없는 주장입니까? 영상은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감히 사내 수장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복 할아버지가 버럭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만복 할아버지, 제가 지금부터 그 모든 진실을 제시하겠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천년 고목 아래에 숨겨둔 추악한 비밀, 그리고 당신이 그 비밀을 이어받아 산 사람들을 속여왔던 모든 진실을요. 나는 미리 준비해온 태블릿을 스튜디오 대형 스크린과 연결했다. 화면에는 만복 할아버지가 제시했던 영상과 함께 내가 고목 아래에서 발견한 낡은 녹음기와 카메라, 그리고 문서의 내용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나는 화면 속 자료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다. 만복 할아버지, 이 녹음기는 당신의 조상들이 100년 전 천년 고목 아래에 숨겨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담긴 것은 당신의 조상들이 어떻게 산 사람들을 속이고 고목의 힘을 악용하여 재산을 갈취하고 권력을 쥐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나는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다. 오래된 노이즈 속에서 만복 할아버지의 조상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들은 천년 고목의 신성한 힘을 거짓으로 포장하여 산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다. 산의 저주라는 미신을 만들어 산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산을 지배하려 했던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나의 할머니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할머니는 그들에게 맞서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것이다. 스튜디오 안은 술렁였다.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놀라움과 함께 혼란스러운 반응이 터져 나왔다. 만복 할아버지와 마을 대표들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고 만복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이건 조작입니다. 누가 이런 녹음 파일을... 은서, 네가 감히 이런 식으로 산의 명예를 더럽혀? 너는 정신이 나간 여자야. 만복 할아버지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함께 광기마저 느껴졌다. 조작이 아닙니다. 만복 할아버지. 이 녹음 파일은 천년 고목이 당신의 조상들이 저지른 죄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영상도 보십시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카메라 안의 영상을 재생했다. 어둠 속에서 만복 할아버지의 조상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위 제단 앞에서 잔혹한 의식을 행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들은 고목에 무언가를 심고 있었고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는 바로 이 과정에서 나는 소리였다. 그들은 고목의 힘을 통제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문서 안에는 산의 진정한 역사와 함께 뱀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만복 가문의 추악한 비밀이 기록되어 있었다. 뱀은 산의 정령이자 수호신이었고 그들은 뱀의 힘을 파괴하고 왜곡하여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에 이용했던 것이다. 내가 그 말을 외치는 순간 스튜디오의 모든 대형 스크린에 만복 할아버지가 제시했던 영상 대신 내가 고목 아래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과 녹음 파일, 그리고 문서의 내용이 동시에 재생되기 시작했다. 내가 선택한 것은 단순히 과거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만복 할아버지가 나와 나의 아이를 비난했던 모든 순간과 그가 산 사람들을 선동했던 추악한 진실이 담긴 영상들이었다. 특히 내가 산에 갇혔을 때 만복 할아버지가 내 아이를 산의 영물이라고 칭하며 뱀들을 풀어놓겠다고 협박했던 음성 파일이 재생되자 방청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호라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청중들은 경악에 찬 얼굴로 스크린을 응시했다. 만복 할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의 추악한 가면은 벗겨졌고 그 자리에 드러난 것은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 찬 괴물의 민낯이었다.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직접. 만복 할아버지는 절규하듯이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대중의 분노에 묻혀버렸다. 그의 조상들이 천년 고목 아래에 숨겨둔 비밀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 그의 후손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내가 가진 작은 지혜와 용기가 거대한 진실의 문을 열어젖힌 것이다. 내 손목의 뱀 모양 흉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것은 마치 산의 기운이 내게 힘을 실어주는 듯했다. 나는 이제 산의 진정한 수호자이자 뱀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스튜디오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내가 몰래 촬영한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재생되자 만복 할아버지와 마을 대표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영상 속 만복 할아버지 조상들의 비리, 그리고 만복 할아버지가 나를 매도하고 산 사람들을 선동했던 추악한 진실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만복 할아버지는 조작입니다. 은서가 꾸민 음모입니다. 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경악에 찬 방청객들의 웅성거림에 묻혔다. 마을 대표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진행자와 스태프들이 그들을 제지했다. 그들의 눈빛은 나와 스크린을 번갈아 보며 사례를 드러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외쳤다. 이 영상은 조작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제가 직접 촬영하고 제 할머니가 남기신 기록을 통해 밝혀낸 진실입니다. 만복 할아버지와 그의 조상들은 수백 년 동안 천년 고목을 이용해 산 사람들을 속이고 재산을 갈취하며 권력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만복 할아버지는 저와 제 아이를 산의 저주라고 매도하며 모든 진실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내 발언이 끝나자마자 스튜디오 안팎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터져 나왔다.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말도 안 돼, 충격적이다, 진실을 밝혀라 는 함성이 터져 나왔다. 진행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미 방송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수아 변호사님과 박주혁은 내 옆에서 굳은 표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내가 해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파장에 대한 비장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나의 이 작은 용기가 거대한 진실의 문을 열어젖힌 것이다. 영상은 계속해서 재생되었다. 만복 할아버지 조상들이 고목 아래에 무언가를 묻고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장면, 그리고 그들이 고목의 저주를 운운하며 산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었다. 이수아 변호사님은 미리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만복 가문의 재산이 산 사람들의 평균보다 비정상적으로 많았다는 사실, 그리고 과거 산에서 의문의 화재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만복 가문이 큰 이득을 취했다는 기록들이 공개되었다. 이 모든 것은 만복 가문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산의 신성한 고목과 미신을 악용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산의 수호신을 가장한 채 산 사람들을 맹목적인 믿음 속에 가두고 지배해 왔습니다. 이수아 변호사님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튜디오 안에 울려 퍼졌다. 만복 할아버지는 무대 위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그의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다. 마을 대표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속아왔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들은 만복 할아버지에게 달려들어 고함을 질렀다. 사기꾼, 우리를 속였어. 산의 명예를 더럽힌 것은 너희들이었어. 당장 산에서 나가라. 방송 직후 전국의 모든 언론사는 내가 공개한 영상과
이수아 변호사님의 주장을 바탕으로 긴급 속보를 쏟아냈다.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는 천년 고목의 비밀, 만복 약촉군 비리, 산미신 진실 등으로 도배되었고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만복 할아버지의 처벌과 산의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쇄도했다. 정부 당국은 전례 없는 비난과 압력에 직면했다. 그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에게 사과하고 해당 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대중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경찰은 만복 할아버지를 긴급 체포하여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내가 가진 증거 영상과 이수아 변호사님의 끈질긴 추궁 앞에서 결국 모든 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다. 만복 가문은 수백 년 동안 천년 고목에 얽힌 비밀과 미신을 조작하여 산 사람들을 통제하고 자신들의 이권을 챙겨왔던 것이다. 그들은 고목에 빌어 아이를 가진 나를 저주를 불러올 자라고 매도하여 나의 재산을 가로채고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려 했던 것이었다. 나의 할머니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밝히기 위해 몰래 증거를 숨겨두었던 것이다.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전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며칠 후 나는 이수아 변호사님, 박주혁과 함께 경찰청의 공식 발표를 지켜보았다. 경찰은 만복 할아버지를 사기, 사문서 위조, 공갈, 명예훼손, 불법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산의 오랜 미신과 그 뒤에 숨겨진 비리들을 전면 재조사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는 승리했다. 내게 끔찍한 누명을 씌우고 산 사람들을 기만했던 모든 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경찰의 발표가 끝나자 기자들은 내게 몰려와 질문을 쏟아냈다. 정은서 씨, 심정이 어떻습니까? 산의 진실이 밝혀진 소감이 어떻습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제 아이가 불길한 존재라는 누명을 벗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이 더 이상 거짓과 미신 속에 갇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산은 신성한 곳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은 일제히 내게 박수를 보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악마의 아이를 가진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산의 오랜 저주를 풀고 진실을 밝혀낸 영웅으로 기록되었다. 나의 이야기는 전국의 뉴스를 장식했고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나의 기이한 임신에 대한 논란은 기적이라는 단어로 대체되었고 나는 희망의 상징으로 재평가받았다. 나는 이수아 변호사님과 박주혁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두 분 아니었다면 저는 절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수아 변호사님은 내 어깨를 다독였다. 정은서 씨, 당신의 용기와 할머니의 지혜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박주혁은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는 내 대한 깊은 존경심이 느껴졌다. 은서 씨, 정말 놀랍습니다. 은서 씨 덕분에 제가 진짜 전문가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진실을 밝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이 모든 고통과 시련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인의 누명 해소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고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으며 타인을 위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여정이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싸웠고 결국 승리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내게 두 번째 봄을 선사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으로 시작되었다. 나의 결백이 밝혀지고 산의 진실이 드러나자 나는 마침내 그동안 나를 짓눌렀던 거대한 미신과 편견이 사라진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뱃속의 아이는 조용히 태동하고 있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었다. 이 아이는 희망이었다. 나는 고목이 내게 준 선물, 나의 아이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나는 이제 진정한 어머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스튜디오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내가 몰래 촬영한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재생되자 만복 할아버지와 마을 대표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영상 속 만복 할아버지 조상들의 비리, 그리고 만복 할아버지가 나를 매도하고 산 사람들을 선동했던 추악한 진실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만복 할아버지는 조작입니다. 은서가 꾸민 음모입니다. 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경악에 찬 방청객들의 웅성거림에 묻혔다. 마을 대표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진행자와 스태프들이 그들을 제지했다. 그들의 눈빛은 나와 스크린을 번갈아 보며 사리를 드러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외쳤다. 이 영상은 조작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제가 직접 촬영하고 제 할머니가 남기신 기록을 통해 밝혀낸 진실입니다. 만복 할아버지와 그의 조상들은 수백 년 동안 천년 고목을 이용해 산 사람들을 속이고 재산을 갈취하며 권력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만복 할아버지는 저와 제 아이를 산의 저주라고 매도하며 모든 진실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내 발언이 끝나자마자 스튜디오 안팎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터져 나왔다.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말도 안 돼, 충격적이다, 진실을 밝혀라 는 함성이 터져 나왔다. 진행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미 방송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수아 변호사님과 박주혁은 내 옆에서 굳은 표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내가 해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파장에 대한 비장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나의 이 작은 용기가 거대한 진실의 문을 열어젖힌 것이다. 영상은 계속해서 재생되었다. 만복 할아버지 조상들이 고목 아래에 무언가를 묻고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장면, 그리고 그들이 고목의 저주를 운운하며 산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었다. 이수아 변호사님은 미리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만복 가문의 재산이 산 사람들의 평균보다 비정상적으로 많았다는 사실, 그리고 과거 산에서 의문의 화재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만복 가문이 큰 이득을 취했다는 기록들이 공개되었다. 이 모든 것은 만복 가문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산의 신성한 고목과 미신을 악용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산의 수호신을 가장한 채 산 사람들을 맹목적인 믿음 속에 가두고 지배해 왔습니다. 이수아 변호사님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튜디오 안에 울려 퍼졌다. 만복 할아버지는 무대 위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그의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다. 마을 대표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속아왔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들은 만복 할아버지에게 달려들어 고함을 질렀다. 사기꾼, 우리를 속였어. 산의 명예를 더럽힌 것은 너희들이었어. 당장 산에서 나가라. 방송 직후 전국의 모든 언론사는 내가 공개한 영상과 이수아 변호사님의 주장을 바탕으로 긴급 속보를 쏟아냈다.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는 천년 고목의 비밀, 만복 약초꾼 비리, 산 미신 진실 등으로 도배되었고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만복 할아버지의 처벌과
산의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쇄도했다. 정부 당국은 전례 없는 비난과 압력에 직면했다. 그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에게 사과하고 해당 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대중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경찰은 만복 할아버지를 긴급 체포하여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내가 가진 증거 영상과 이수아 변호사님의 끈질긴 추궁 앞에서 결국 모든 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다. 만복 가문은 수백 년 동안 천년 고목에 얽힌 비밀과 미신을 조작하여 산 사람들을 통제하고 자신들의 이권을 챙겨왔던 것이다. 그들은 고목에 빌어 아이를 가진 나를 저주를 불러올 자라고 매도하여 나의 재산을 가로채고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려 했던 것이었다. 나의 할머니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밝히기 위해 몰래 증거를 숨겨두었던 것이다.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전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며칠 후 나는 이수아 변호사님, 박주혁과 함께 경찰청의 공식 발표를 지켜보았다. 경찰은 만복 할아버지를 사기, 사문서 위조, 공갈, 명예훼손, 불법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산의 오랜 미신과 그 뒤에 숨겨진 비리들을 전면 재조사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는 승리했다. 내게 끔찍한 누명을 씌우고 산 사람들을 기만했던 모든 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경찰의 발표가 끝나자 기자들은 내게 몰려와 질문을 쏟아냈다. 정은서 씨, 심정이 어떻습니까? 산의 진실이 밝혀진 소감이 어떻습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제 아이가 불길한 존재라는 누명을 벗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이 더 이상 거짓과 미신 속에 갇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산은 신성한 곳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은 일제히 내게 박수를 보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악마의 아이를 가진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산의 오랜 저주를 풀고 진실을 밝혀낸 영웅으로 기록되었다. 나의 이야기는 전국의 뉴스를 장식했고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나의 기이한 임신에 대한 논란은 기적이라는 단어로 대체되었고 나는 희망의 상징으로 재평가받았다. 나는 이수아 변호사님과 박주혁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두 분 아니었다면 저는 절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수아 변호사님은 내 어깨를 다독였다. 정은서 씨, 당신의 용기와 할머니의 지혜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박주혁은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는 내 대한 깊은 존경심이 느껴졌다. 은서 씨, 정말 놀랍습니다. 은서 씨 덕분에 제가 진짜 전문가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진실을 밝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이 모든 고통과 시련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인의 누명 해소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고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으며 타인을 위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여정이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싸웠고 결국 승리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내게 두 번째 봄을 선사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으로 시작되었다. 나의 결백이 밝혀지고 산의 진실이 드러나자
나는 마침내 그동안 나를 짓눌렀던 거대한 미신과 편견이 사라진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뱃속의 아이는 조용히 태동하고 있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었다. 이 아이는 희망이었다. 나는 고목이 내게 준 선물, 나의 아이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나는 이제 진정한 어머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누명을 벗고 세상의 환호를 받게 된 나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찜질방을 전전하며 숨어 지내던 지난날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작은 자취방으로 이사한 나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느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은 나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듯했다. 더 이상 숨을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자유로웠다. 내 뱃속의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었다. 세상은 이 아이를 기적의 아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다. 김정래 할머니의 비극적인 사건, 그리고 박영수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운명은 내게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로 남아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의 누명을 벗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다시는 생겨나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수아 변호사님은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멘토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내게 다양한 사회활동을 제안했다. 김민준 씨,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뛰어난 관찰력, 그리고 진실을 향한 용기가 이 사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평범한 간병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이 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나는 이수아 변호사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녀가 소속된 법률사무소와 함께 노인 인권보호 및 디지털 범죄 예방 캠페인들을 시작했다. 전국을 돌며 강연을 했다. 나의 강연은 항상 김정래 할머니 사건과 나의 억울한 누명 이야기로 시작했다. 나는 내가 가진 뛰어난 기억력과 관찰력이 어떻게 미세한 단서를 찾아내고 거대한 진실을 밝혀냈는지를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며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장은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찼다. 특히 요양원 관계자들과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노인복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 그들은 내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한 요양원 원장은 강연이 끝난 후 내게 찾아와 말했다. 김민준 씨,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르신들의 작은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어르신들의 인권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큰 보람을 느꼈다. 나의 작은 외침이 누군가에게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강연 활동 외에도 나는 이수아 변호사님과 함께 노인 대상 디지털 범죄 특별수사 자문단에 합류해달라는 경찰청의 요청을 받았다. 나는 이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 내가 가진 뛰어난 관찰력과 기억력은 복잡한 디지털 범죄,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사기 수법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수사관들에게 범인들의 심리와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노하우를 전수했고 디지털 증거를 미세하게 분석하여 숨겨진 단서를 찾아내는 데 기여했다. 나의 통찰력은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나는 내가 박영수 할아버지의 휠체어 소리를 통해 진실을 찾아냈던 경험을 바탕으로 AI 기반의 치매 환자 보호 및 이상 징후 감지 시스템 개발에 참여했다. 이 시스템은 요양원 내 CCTV와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치매 환자들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나 특정 시간대의 특이한 소리를 감지하고
이를 통해 학대나 사고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여 알림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했다. 박주혁은 이 시스템 개발에 자신의 회사 휴먼 시큐리티의 기술력과 인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그는 나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데 가장 큰 조력자였다. 시스템이 처음 시범 운영되었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AI는 인간의 눈으로는 감지하기 어려운 미세한 신체 언어와 음성톤의 변화까지 분석해냈다. 예를 들어 한 간병인이 치매 환자에게 미묘하게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목소리 톤이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하는 순간을 정확히 포착하여 알림을 보냈다. 이는 단순히 폭력을 넘어 폭력이 발생하기 전의 징후를 미리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었다. 민준 씨, 당신이 해냈어. 이건 정말 혁명적인 기술이야. 앞으로 더 많은 요양원과 복지시설에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해. 이수아 변호사님은 시스템의 시연을 보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변호사님.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술이 더 많은 김정래 할머니와 박영수 할아버지를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화면에 뜨는 분석 보고서를 보며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 시스템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전국적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나의 작은 경험과 노력이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큰 감동을 받았다. 김정래 할머니의 비극적인 사건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순간들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간병인이 아니었다. 나는 경찰청의 자문위원이자 노인 인권보호 캠페인의 상징적인 인물,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혁신가가 되어 있었다. 내 삶은 비로소 의미와 목적을 찾았다. 물론 힘든 순간도 많았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나를 괴롭히기도 했고 사회의 무관심과 싸워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 옆에는 이수아 변호사님과 박주혁처럼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내가 지켜야 할 정의와 진실이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다. 어느 봄날 나는 김정래 할머니가 계셨던 요양원을 다시 찾아갔다. 요양원은 폐쇄되었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 요양원이 지어져 있었다. 시설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어르신들은 밝은 표정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수아 변호사님과 나는 희망요양원의 개소식에 참석했다. 요양원 원장은 내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내가 개발한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김정래 할머니가 계셨던 방을 찾아갔다. 방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나는 방 한구석에 놓인 빈 휠체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휠체어는 더 이상 범죄의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았다. 대신 그 안에서 나는 내게 진실을 밝힐 용기를 준 박영수 할아버지의 희미한 미소를 보았다. 나는 조용히 휠체어 바퀴를 손으로 쓸어본다. 나의 얼굴에는 평화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될 정의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의지가 가득하다. 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간병인의 누명 해소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고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으며 타인을 위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여정이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싸웠고 결국 승리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내게 두 번째 봄을 선사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으로 시작되었다. 나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감동적인 서막이다. 시간은 쉼없이 흘러 김정래 할머니의 비극적인 사건이 세상을 뒤흔든 지 10년이 흘렀다. 나는 이제 70대 초반의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내 눈빛만은 여전히 젊은 날의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시작했던 나의 기술 자문 역할은 복지 시스템 디지털화 자문이라는 이름으로 확장되어
노인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나의 통찰력이 활용되고 있었다. 내가 직접 개발했던 AI 기반의 치매 환자 보호 및 이상 징후 감지 시스템은 전국 요양원에 의무적으로 도입되어 매년 수많은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며 혁신적인 K-돌봄 시스템의 상징이 되었다. 사회 전반에서 나는 이제 하치텔 디지털 복지 선구자이자 진실을 밝힌 용감한 의인으로 불리고 있었다. 내가 이수아 변호사님과 함께 설립했던 노인 인권 보호 및 디지털 범죄 예방 캠페인은 이제 희망 나눔 재단 이라는 전국적인 규모의 비영리 단체로 성장했다. 우리는 노인뿐만 아니라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사기와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 재단의 교육 프로그램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고 전국의 지자체에서 우리 모델을 벤치마킹하려 줄을 섰다. 재단은 이제 법률 지원, 심리 상담, 기술적 보호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박주혁은 자신의 회사를 통해 재단에 지속적으로 기술과 인력을 지원하며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이수아 변호사님은 재단의 상임이사로서 법률적 자문과 함께 정부 및 국회와의 소통을 주도하며 재단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희망나눔 재단 설립 10주년 기념식이 다가왔다. 컨벤션 센터의 그랜드 볼룸은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 IT 업계의 거물들, 복지 관련 전문가들, 언론인들, 그리고 우리 재단의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피해자들이 자리를 메웠다. 나는 연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그 어떤 불안감도 없었다. 이수아 변호사님은 내 옆에 앉아 흐뭇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박주혁은 강단 아래에서 내게 엄지를 치켜 세웠다. 저는 10년 전 제가 가장 끔찍한 누명을 쓰고 세상의 모든 비난을 받았던 평범한 간병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의 작은 기억력과 관찰력, 그리고 진실을 향한 용기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했습니다. 나는 김정래 할머니의 비극적인 사건과 나의 억울한 누명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고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는지를 상세히 이야기했다. 나는 박영수 할아버지의 휠체어 소리에 담긴 미세한 단서가 어떻게 거대한 진실을 밝히는 시작점이 되었는지를 강조하며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사랑하는 모든 분들, 이 사회에는 아직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그림자들이 존재합니다. 약하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는 쉽게 묻히고 때로는 왜곡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희망나눔 재단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그 어떤 어둠도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고 정의는 반드시 살아 숨 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과 지지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설이 끝나자 강당안은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나는 청중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때 단상 아래에 있던 한 중년의 여성과 남성이 내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은 바로 김정래 할머니의 아들과 며느리였다. 그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김민준 선생님 덕분에 저희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희망나눔 재단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가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이제 재단의 중요한 후원자이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데 열심이었다. 기념식이 끝난 후
나는 이수아 변호사님과 박주혁과 함께 재단 건물 옥상에 올라섰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도시는 휘황찬란한 불빛으로 가득했고 그 불빛들은 과거의 내게는 외로움을 상징했지만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의 삶과 희망을 의미했다. 민준 씨, 이제 정말 은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 해내셨습니다. 박주혁이 웃으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자신감과 함께 나를 향한 깊은 존경심이 비쳤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주혁아, 아직 멀었어. 세상은 계속 변하고 그만큼 새로운 형태의 부조리와 범죄도 생겨날 거야. 우리는 멈춰서는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싸울 거야. 이수아 변호사님은 나의 어깨를 다독였다. 김민준 씨, 당신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해냈어요. 당신의 삶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이제 편히 쉬어도 될 텐데 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변호사님, 쉬는 건 나중에 죽어서나 할게요.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제게는 아직 불꽃처럼 타오르는 희망이 남아 있으니까요. 나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다. 나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내 손에 쥐었다. 그 안에는 내가 간병인 시절 기록했던 수많은 미세한 단서들과 함께 김정래 할머니 사건의 진실이 담겨 있었다. 이 작은 수첩 하나가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희망이자 내가 세상에 남길 유산이었다. 내 자취방 창문으로 보이는 밤하늘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다. 나는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등대가 되었다. 나의 삶은 단순히 한 간병인의 누명 해소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고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으며 타인을 위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여정이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싸웠고 결국 승리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내게 두 번째 봄을 넘어 영원히 꺼지지 않을 희망의 등대를 선사했다. 나는 이제 홀로 외롭게 빛나는 별이 아니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밤하늘을 밝히는 은하수 중 한 부분이었다. 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불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타오르며 세상을 더욱 밝고 따뜻하게 비출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내가 이 세상에 남길 유산은 나의 이름 김민준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용기와 약자를 위한 사랑, 그리고 정의를 향한 불굴의 의지가 될 것임을 오늘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영상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마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서 진실을 향한 저희의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바로 정의의 시작입니다.